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뉴스바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죠.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드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체와 극심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민감한 현안에는 입을 꾹 다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새마을운동을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다가 재단 비리로 퇴진한 영남대 또한 언론에 나와서 새마을운동을 추켜 세웁니다. 정부는 이미 예산 투입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예총 이사장인 정지창 전 전남대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는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한함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면 2천만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말살지도의 시작 그 선언입니다.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가 강행되자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정부 비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그리고 세계교원단체 총연맹 EI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이 이르면 다음 달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의 보도자료까지 무더기로 트위터에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확인된 보도자료가 5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리트윗의 경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와 법원의 입장은 리트윗도 처벌 대상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트윗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며 법원 판례도 리트윗 행위는 허위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유죄 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팀의 외압이 행사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법무장관이 사과한 만큼 지켜보자고 했지만 야당은 외압 당사자인 장관이 정치 논란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과 길태기 현 대검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유일하게 대검 공안부 출신인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이 추천됐습니다. 다음 주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이어 안전행정부, 옛 행정안전부도 대선을 앞두고 편향적인 안보교육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예비군 훈련장 등에 대량으로 배포해 상영케 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자료에는 유신을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자, 아들이죠? 예. 하여간 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셋째를 낳았습니다. 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강이라고 지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자녀 클럽에 들어오신 것을 예. 선배로서 환영합니다. 우리 노종면 앵커께서도 세자녀 클럽이시군요. 네, 이렇게라도 알겠습니다. 기여해야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이명박 대통령에게선 좀 부족합니다. 그분은 네 자녀죠. 예.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분도 네 자녀를 가졌다고 하는데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자,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서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는데요. 이게 또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부처에 이렇게 뿌렸다. 이건 새로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부처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안전행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였죠. 예. 자,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안전행정부는 대선 2달 전인 10월에 박정희 유신 독재가 민주화 달성의 바탕이 됐다고 왜곡, 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국정원에서는 소속 직원이 신분을 감춘 채 육해 공군을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서 종북 세력 실체 인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을 빌미로 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받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에 이어서 안전행정부까지 부처가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부처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부처가 업됐군요. 업됐습니다. 부처 핸즈업은 들어봤어도. 자, 아직은 추측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한 것까지 만약에 드러난다면은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5개 부처만 선거에 개입했겠는가?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만이라니요? 네. 자,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로 청소년 공무원 대상 안보 강연을 하면서 사실상 여권 후보를 지지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그런 기사는 오늘 한국일보에도 실렸는데 말이죠. 자, 앞서서는 이제 DVD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료집입니다. 호국과 보훈. 책자로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골적인 선거 개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친북, 반한국 성향의 동포들은 북한 공작 지령에 따라서 친북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면서 야당 대선 후보와 일부 해외 동포를 싸잡아서 친북 세력으로 낙인 찍었고요. 이어서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사실상 친북 정권 창출 반대를 주장하면서 여권 후보 지지를 유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이 자료집,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초등학생 1,632명, 중고등학생 9,370명, 대학생 1,663명, 공무원 2,251명, 보훈 대상자 가족 399명에서 모두 24,2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쓰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코멘트도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밝혀낸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정치인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뭐 이런 발언하면 사실 잘 피부에 안 와닿는데요. 늘 하는 얘기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뭐 맞습니다. 뭐 친북 반한 성향의 동포들은 북한 공작 지령에 따라 친북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오늘 경향신문에서 추가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와 공식 캠프 보도 자료를 무더기로 리트윗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검찰 특별수사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여기에 첨부된 이 트위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 가운데 50여 건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퍼나른 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밝힌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의 논평과 보도자료 등을 퍼날랐다면 일반적인 트위터 사용에서 크게 벗어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새누리당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 한겨레가 짚었고요. 여기에 대한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또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요. 국정원 트위트가 전체 트위트의 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중대한 불법 행위다. 라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10번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사람은 구속됐다라고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거는 아주 중범죄라는 겁니다. 네. 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공무원 중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댓글을 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데, 반면에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은 그렇게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그런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주장도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에 병풍 공작 정치를 해서 우리 후보가 57만여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겨레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2002년 대선 때 그렇게 이회창 후보가 진 다음에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이 어느 당이더라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죠. 당시 한나라당 말이죠. 자, 김태흠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뭐 여러 새누리당 인사들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 누가 덕을 본 거죠? 자기가 덕을 안 봤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덕을 안 본 겁니까?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거 사례 법률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도 했는데 기소 단계에서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이건 뭐 거의 상당한 신빙성 있는 의혹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 때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은 말 그대로 물타기다, 본질 흐리기다. 한겨레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정원 관련한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언론사들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선거 개입과 관련한 기사는 특정 신문에 한해서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정도인데 나머지 신문들은 지금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안을 이렇게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 국외 언론, 나라 밖 언론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미국 뉴욕타임스가 국정원 스캔들로 한국 정치가 마비됐다고 전한 데 이어서 프랑스와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AFP 통신, 우리는 AFP 통신이라고 부르는 이 AFP 통신, 요거는 프랑스 통신사 아닙니까? 예.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끌어오를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대충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AFP는 정부가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가 재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유권자 대부분이 군사 독재를 경험한 나라이며 국가가 민주적 절차에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배경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선거 결과에 이런 관권 개입이 있었다. 관권 개입에 의한 선거 결과였다면은 가만히 있을 한국 국민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편 일본 지지통신은 이번 사건의 내용을 전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정권과 유착한 검찰 상층부의 실태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압력을 폭로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일본의 대표적 우익신문이라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사실을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 속에 이번 사건을 둘러싼 파문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예. 국정원 관련한 그런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고 요약해도 사실 전해드리지 못한 기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예. 검찰총장 빨리 새로 뽑아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지난번 차동욱 검찰총장을 선정할 당시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후보 3명을 선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이 3명을 올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
이번에 새로 이제 선출하게 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했을까?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정 위원들 주도로 토론이 진행됐고 그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위원장이 자유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자고 했다면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명이 추려졌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게다가 또 이번 추천위원들 아무래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 검찰총장을 세우려는 박근혜 정권의 그런 의도를 얼마나 막아낼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는데 무기명 투표 없이 토론으로 결정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대변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절차에 대한 문제겠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지요. 과연 검찰총장이 정권의 사람이 아닌 독립적 수사기관의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담당할 만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자, 이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총장 후보 4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오늘 서울신문 1면에 있습니다.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설립 취소 통보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이제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소송의 요지는 우선 그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 규정으로 상위법이 인정한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 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보면은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이 교부된 이후 이를 반려하거나 취소할 어떤 근거 규정도 없다. 이렇게 전교조 법률 지원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노조법을 보면은 1년 이상의 휴면 노조에 대한 해산 명령권만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활동하지 않는 그런 노조,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노조, 이 노조는 유명무실하니까 없앨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이미 그 신고 필증이 나온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앨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교원노조법이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이유로 해서 전교조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임금치 원칙을 해친 말 그대로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교조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 이에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앞서서 소개한 기사는 한겨레 3면 기사인데 이제 볼 기사는 한국일보 5면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에게 한국일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받는 헌법상의 노조, 실체가 없는 불법단체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전교조는 그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였지요. 1999년. 24년 동안 법내 노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설립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받는 헌법상 노조, 그러니까 법외 노조로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법내냐 법외냐 그 차이지. 불법단체가 아닌 다음에야 전교조는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정부에 설립신고를 한 노조, 법내 노조에게 보장되는 그런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용부가 전교조가 법의 노조가 됐으니까 단체 교섭권 이것도 박탈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단협이라고 하지요. 단협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이거는 정부가 너무 나간 것이다. 오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 있습니다. 노조 설립 취소는 행정부의 내부적인 효력에 불과할 뿐
전교조의 노조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취소를 근거로 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정부나 교육청이 조합비 원천 징수 중단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노동법 전문가도요,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노조 역할을 해왔고 노조로 존중되었던 전교조를 한순간에 불법단체로 평가해서 단체 교섭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지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단협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자, 어제 그 새벽에 나는 꼼수다, 예, 주진호 시사인 기자, 김호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왔지요. 오늘 조중동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일단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진호, 김호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사건을 참여재판하는 것이 맞는가? 조선일보 10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 이거 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2배 이상 높다.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중앙일보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역시 따옴표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낙검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리, 팩트보다는 감성 편결이다. 감성에 따른 편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중앙일보 기사는 판결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인쇄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검찰 구형만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 네.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은 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 이렇게 확정된 듯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편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형을 실어서 마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예. 것처럼 보도를 했던 편집이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 기사를 보니까 역시 예. 감성 편결이었다. 감성 편결이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허위 보도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은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중동은 불편합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성에 따라서 판결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허위 보도가 맞지만 고의성은 없다. 예. 방점은 앞부분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허위 보도는 맞다는 건데. 예. 제가 기사를 지금 쭉 다시 봤는데요. 배심원들이 허위 보도가 맞다고 한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검찰 기소 내용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기자가 말한 내용들 일종의 의혹제기거든요. 의혹제기는 언론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의혹제기가 사실과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 간에 배심원 과반이 허위 보도가 맞다고 한 부분이 기사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제목이 가능한 건지 예. 이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리고 정말 허위 보도가 맞는 것인지 예.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따져보고 싶은데요. 예. 주진우 기자 섭외 가능합니까? 지금 오늘 그 행사 때문에 중국에 건너가가지고 섭외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추후에 다시 한번 부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중동의 국민참여재판 흔들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는 듯한, 알고 반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살인 등 강력 범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다. 같은 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김모 씨의 살인 미수 사건에는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월세가 밀려서 방을 빼라고 독촉하는 고시원 총무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궁핍한 경제사정 등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검찰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 재판에서 변호인에 비해 설득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 낙검수 측 변호인들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론 작전을 짰는데 딱딱한 법률 용어 대신에 일상 용어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한 잔인한 장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는 대신 사파로 대신에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만 강조했다. 수년간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편처럼 흩어진 개별 사건에 대한 의혹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드라마 줄거리를 요약하듯 들려주며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한 방청객은 최후 변론이 밤늦게 1시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변호사가 제시하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은 책 읽는 듯한 어조로 난해한 판례와 법조항을 나열해서 일부 배심원들이 하품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낙검수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여간 오늘 조중동이 상당히 좀 불편해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일보 지역면 기사인데요. 호남에서 먹고 살겠나 이런 기사입니다. 따옴표가 달려있는 호남에서 먹고 살겠나인데요. 호남 지역 경제가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광주 광산을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광주 지역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 2,2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31.6%에 그치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 1억 4,6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37.8%에 그쳤다는 겁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가 15위, 전남이 꼴찌인 17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광주의 이런 그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호남 차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광주 전남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산 활동을 게을리했다든지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그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호남 분들 프로야구까지 하위권을 면치 못해가지고 네. 요즘 좀 씁쓸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검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낙검수 로고송을 하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트로트 버전 꼼수 쓰시네 준비했습니다. 꼼수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1, 2, 3, go 강경영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 물가 쌈 싸먹고 시장국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서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꼼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1, 2, 3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맹 그쇼 ambitious 둘 다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려 주머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오나 짱말 말고 가까워지는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발등 정신
전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와요. 나는 꼼수다.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막간 퀴즈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 노조법 수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노조 안님을 통보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익 때문이든 아니든 해고된 사람이 노조원이어서 2번 교사는 공무원이거나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해서 3번 정치 기부금을 보내서 4번 북한을 동조하거나 지지해서.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最近一档连续俩剧。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신들이 한국과 관련된 기사들을 이 국정원 사건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일반적인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기사가 있습니까? 예, 요즘 그런 기사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예. 대선 개입에 대한 외신 보도는 뭐 많이 접해보셨을 테니까 저는 그거 말고 한국 사회의 다른 문제를 다룬 외신 기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판에서 나온 급속 감압, 그러니까 감압이라는 건 압력을 줄인다는 거죠. 네. 급속 감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이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고용주와 산업에게만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재벌 기업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감압, 압박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네. 일자리 늘리는 것을 감압이라고 표현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늘리라는 거죠? 해법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대기업이 제조업 말고 뭐 소매, 관광, 운수 같은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재벌의 문화발식 확장 이런 거를 좀 정당화하는 논리로 비치는 면이 있어서 이코노미스트식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의 과실이 집중됐다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재벌 기업의 입사를 위한 과열 경쟁 이런 등등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진단은 좋았는데 처방이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터넷판에서 한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를 다뤘는데요. 작년에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하고 합의했던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한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아니면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외신은 아닌데 세계 각 나라의 특성을 한 단어로 정리한 도그하우스 다이어리라는 해외 만화 사이트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라고 하니까 워커홀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정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김용민 PD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교황께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대주교한테 징계 처분을 내렸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백억 원대의 호화 건축 공사로 논란을 빚은 독일 가톨릭 대주교에 대해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독일 림부르크 교구 소속의 판 엘스트 대주교인데요. 주교 관저 개축 공사에 약 450억 원 정도를 썼는데 그러면서 2천만 원이 넘는 자기 욕조를 설치하고 또 3,600만 원짜리 회의용 탁자를 들여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주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교황이 지난 20일에 이 대주교를 교황청, 로마 교황청으로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이틀 만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도 해요? 예. 이 호화판 사저 공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이 판 엘스트 대주교가 최근에 인도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탔으면서도 자기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 것으로 들통이 난 것도 있습니다. 교황이 화려한 교황 관저를 안 쓰고 지금 교황청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거의 1년 가까이 머물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해서 검소한 삶을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교황이 보낸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어제 일본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이홍현 씨 등이 일본 정부하고 오사카 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서 의료비 전액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피폭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이 일본 내 피폭자들한테는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안에 살면은 전액 지원을 그동안 받았는데요. 예. 일본 밖에 살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각 나라마다 의료보험 제도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연간 17만 9천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만 지급해 왔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그것마저도 없었는데 피해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소송을 하면서 뭐 위자료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의료비의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진전된 게 그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피폭당한 후에 한국으로 와서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한 지금 현재 2,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해외 거주 피폭자가 4,450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이 아베 총리를 비난을 했군요. 장관까지 지냈던 일본 집권 자민당의 무라카미 세이치로 중의원이 군사력 강화에 매달리고 있는 아베 총리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 외교, 에너지 정책 같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총리의 취미를 처리할 때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취미라고 한 거는 일종의 조롱의 말이 좀 담겨있는 말이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 누설을 처벌하기 위한 특정 비밀 보호법안이라는 거하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안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비판한 얘기였습니다. 무라카미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요즘에 아베가 밀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냐, 좀 더 평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NSC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있는 NSC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베 총리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건데 무력 분쟁 같은 긴급 사태가 생기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서 이 일본판 NSC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다 군사력 확대 방안인데 특히 총리한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었던 헌법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정 비밀보호법안을 통해서 국방과 외교 관련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이죠. 내년 5월에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극우 정당들이 연대할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그저께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국가를 걱정하는 유럽의 애국 정당들이 연대해야 될 때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르펜 대표의 기자회견 자리에는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인 자유당 소속의 한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요. 르펜은 유럽 자유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해서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이 세 나라의 극우 정당들한테 연대를 제안한 상태고요. 또 네덜란드의 자유당 대표도 다음 달에 르펜 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이민자들을 유럽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차별하는 쪽의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인데 그동안은 이민자들하고 내국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취직할 수 있다 등등의 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들이 그런 법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걸 바꾸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럽의회 의원이 766명인데 그중에서 극우파가 60명 정도니까 10%가 못 되는데요. 요즘 각국에서 극우파들이 크게 약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면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에 대한 국정감사.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길환영 사장의 일문일답. 또 방송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도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보도의 공정성 시비는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KBS 뉴스는 괜찮다는 말? 예, 최재천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대통령의 동정이나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순천에 갔더니 62년에 대통령 아버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사진첩을 증정하는 게 뉴스가 되고, 인천에 가셨더니 어느 시장을 들렸는데 그때 다녀가신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또 늘어놓고 그 부분을 동정으로 뉴스를 만들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더니 인도네시아 대사관 신축할 때 기념 표지석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고,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뿐인가요? 대통령 동정 기사 도를 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이후 서민 물가도 점검했습니다.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제철을 맞은 전어도 구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전통시장을 찾아 서민 생활을 직접 살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떡도 사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습니다. 서비스 많이 사시죠. 이번 주에만 2번째 시장 방문.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하고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섰고요. 경제 외교도 성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방식의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패션쇼 무대에 화사한 한복 차림으로 올라서기도 하고요. 갑자기 물 청소를 지도하셨던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의 그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날은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돼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한 날. KBS는 이날도 전두환 물 청소를 중요 뉴스로 다루고
2년 전 10월에 미국 대통령 뉴스가 제 기억에 대통령이 이를테면 공적인 연설을 한 10여 차례 정도 합니다. 공식 일정이 드러날 만한 뉴스같이 있는 연설이 한 10여 차례 정도 되니까 그때 뉴스위크 기사에서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를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행사를 갖게 되면 결국은 나라의 방향이 흔들린다.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어느 게 가치 있는 일인지 도리어 저런 것들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자, 백악관이요, 대통령 일정을 줄여라. 그 메시지를 남발하지 마라. 한 달에 서너 차례 메시지로 너무나 충분하다. 우린 지금 대통령 메시지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잉된 메시지를 언론들이 제대로 절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여과시키지 못하고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심지어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와중에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혼란기에 정가와 국민의 시선은 대통령의 입을 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박정희 정권의 그늘을 추적해온 정지창 민예총 이사장과 함께 왜 지금 새마을 운동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창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 선생님은 영남대 교수를 지내셨고요. 또 예. 오랫동안 영남대 문제를 바로잡고 알리려고 노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영남대학의 설립 과정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영남대학은 그 대구 지역에 해방 후에 설립된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이 네. 1967년에 통합되어 이제 새로 탄생한 이제 대학입니다. 예. 근데 원래 영남대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청구대학은 최혜청 선생이 이제 시민대학으로 이제 설립한 것이고, 네. 대구대학은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부자를 비롯한 영남 유림들이 출연하여 이제 설립한 밀립대학이었습니다. 예. 이 두 대학이 60년대 들어서면서 청구대의 경우는 신축 교사를 짓다가 이제 붕괴 사고가 났고, 또 이 대구대학의 경우에는 그 중간에 이 학교 운영을 위탁받은 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네. 사카린 밀수 사건에 이제 연루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수습책으로 몇 사람이 발의를 해서 결국 이 청구대학을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헌납하자. 그리고 또 이 대구대학도 사카린 밀수 사건을 수습하는 그 일종의 뭐랄까요 대가로 대통령한테 이제 바치자 이런 이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7년에 통폐합이 됐는데 네. 표면적으로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합이 됐죠. 네. 근데 그 후에 이 원래 설립자의 후손들이나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정수장학회와 마찬가지로 네. 권력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다. 즉 영남대학은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작물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이후에 1980년에 이 박근혜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의 자격으로 이사장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88년에 입시 부정 사건이 이제 터져서 그 책임을 지고서 이제 박근혜 씨는 이제 사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서 2007년 이후에 다시 이제 박근혜 씨가 영남 학원이 이제 그 정식 재단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영남대학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얽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과거에 그 정권이 헌납한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예. 그 헌납을 했으면 정부에 헌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1980년에 박근혜 그 당시 그 박근혜 씨가 이사장이 취임할 수 있었던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의식이 뭐냐면 일종의 뭐랄까 상속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희 씨가 물론 교주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주인이라는 이제 암묵적인 뭐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은 따님인 박근혜 씨가 이사장에 취임한 것 자체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자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 학생들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로 이제 물러났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88년에 입시 부정이 터지고 국정감사가 이제 입국을 해서 그 후에 이제 물러나게 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죠, 1988년에. 그렇죠. 예, 기왕에 그 당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1980년도에 그러니까 50 첫 해에 예. 이사장으로 부임한 것은 뭐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상속을 묵인하는. 그러나 뭐 형식적으로는 정부 소유인 곳에 그러니까 정부 대리인 자격으로 이사장으로 취임한 거 아니겠어요? 글쎄, 이제 우리 상식선은 그런데, 예. 이 영남대학이 이상하게도, 그런, 청구대학이라든지 대구대학 설립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기들은, 정부에 헌납을 한 것인데, 네. 박 대통령 개인한테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영남대학교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런 논란이 이제 빚어지는 것이 이제 그 뿌리가 거기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 영남대학교의 주인, 교주, 이렇게 정관에 기입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씨죠. 그분이 80년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그런 정관에 그런 문구를 이제 넣은 것이죠.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정부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이사장 취임 이후에는 아예 교주 박정희를. 네, 박정희 선생이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뭐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예. 예, 어떤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8월 27일에 이게 설립이 돼가지고 1기 입학생들을 이제 받았는데요. 예. 겉으로 표명하는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원이죠. 예. 그래서 신입생들을 보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15개 국가에서 온 고위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임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30명 정도 되고 예. 내국인은 2명 해가지고 총 32명이 이제 입학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정확한 교과 과정은 이제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이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석사학위 과정을 밟은 다음에 수료를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전액 장학금, 그다음에 생활비를 월 100만 원씩 주고 기숙사를 이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새마을대학원이라는 곳을 지난해 대선 전국 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곧 직전인 셈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들은 영남대가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전 세계로부터 유치해 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최근 몇 달 전에요.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영남대가 일종의 신앙 공동체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예. 예, 이런 뭐 새마을 대학원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긴 말씀이십니까? 그건 뭐냐면 제가 금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예.
제가 29년 동안 재직하던 영남대 정년퇴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즈음에서 새마을 그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새마을 교육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들을 좀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남대학 재단 정상화 추진 범시민 대책위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대구시에서. 네. 거기에 이제 좀 참여하고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정년퇴임 후에 대부분의 교수들한테 부여하는 그 명예교수직을 저한테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명예교수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네. 그 이유가 좀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요 항의라고 할까 제 항변을 이제 좀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대학이라는 게 어떤 인물,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 학문 공동체인 것이 마땅한데, 예. 그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결국 영락학원을 일종의 신앙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식의 발언을 제가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영남학원 소속인 영남 이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임정철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그 학교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분을 파면 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항의로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학문 대학이라는 게 학문 공동체에 마땅한데 네. 신앙 공동체식으로 조금이라도 비판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새마을대학원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저로서는 그게 좀 마땅치는 않은데, 네. 근데 제가 뭐 없어야 마라 하긴 좀 그렇고, 굳이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대학원을 통해서 그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하면은 그분들이 결국 귀국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제 개선할 가능성도 있고, 네. 한국의 입지를 국제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데, 예.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은 꼭 새마을 대학원에 하겠느냐? 네.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교과 과정도 좀 뭔가 오늘날 국제 시리에 좀 맞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왜 영남대학인지 또 왜 새마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만큼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 선생님께서는 새마을 운동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저는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70년대 이제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농촌 소득도 증가한 측면도 있고, 네. 또 농촌의 초가지붕도 없애고 이런 이제 애형적인 변화가 이제 물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면에 예를 들면 농가 부채가 그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든가 예. 이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는 10년 동안에 네. 이농 현상이 이제 또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거.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잘 살게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물론 70년대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추세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결국 오늘날 보면은 농촌이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빈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게 성공한 운동이라면은 오늘날 농촌이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발붙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상향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따져보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또 거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은 좋은 점도 좀 들춰내고 이런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과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소득이 어느 기간을 가지고 계산한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10배 정도 올랐다면 부채는 거의 한 2배 정도가 더 올랐더군요. 18배 정도. 저도 통계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의 변화 형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농촌의 모습이 기형적으로 변해 있어서 어떤 마을의 어떤 평화로운 모습이라든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이게 글쎄요 학계에서도 제대로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마을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좀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 1973년으로 기록이 나와 있던데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유신은 곧 새마을운동이요. 새마을운동이 곧 10월 유신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국가주의 또는 독재의 또 다른 얼굴로 보는 견해가 있던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막연한 생각으로 뭐냐면 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어떤 그 대규모 운동이라는 게 꼭 정치적인 어떤 그 이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운동은 이제 좀 3.1운동이라든지 5.4운동은 좀 다른데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운동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 새마을운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일종의 그 당시 용어로 하면 국민 총화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한 어떤 정책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당시 유신 정권의 경제 전문가였던 쌍용그룹의 김성곤 씨가 요청을 해서 남아도는 시멘트를 정부에서 좀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에 의해서 이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게 순수한 어떤 민간 자발적인 밑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동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시작했던 그런 운동, 이런 거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중요하고 또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걸 다시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키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논란이 더 큰 것 같아요. 지식인으로서 보실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지금 무엇을 얻으려 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글쎄 저도 왜 이 시기에 그런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유를 생각을 하자면은 그 당시 우리가 70년대 늘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국민 총화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통일해서 그걸 총집결해서 뭘 하자 이런 식의 그걸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짚히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입니까? 이런 운동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짐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1980년대에 있었던 이른바 정경환 사태 기억하십니까? 예. 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기억나시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본부를 아우인 전경환 씨가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외국에서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리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여론의 비판도 받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돼서 처벌받고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원래 새마을 운동이 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비리라든지 또 어떤 점에서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농민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을 이제 저는 이제 경계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지금 이름만 바꿔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조직에 또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정 선생님 앞으로도 영남대 재단 문제나 또 이 새마을 대학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힘을 쏟으실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전공자고 네. 그 문화라든지 예술, 연극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불이익도 받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저희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얘기도 좀 한 것 같고, 네. 그다음 학원의 그 정상화 문제도 이제 거론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이것이 무슨 신이 나서 하는 일은 아니죠. 예. 뭔가 다른 사람들이 좀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네. 그분들이 뭐 잘 나서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한두 마디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이쪽에 관심을 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이쪽에 좀 나서서 연구도 하고 발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연남대 교수 정지창 민예총 이사장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인터뷰 도중에 잠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사회 활동은 아마 구국 여성 봉사단인가요? 뭐 그것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국감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수신료 문제가 정략적인 틀 때문에 진척이 없다는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과거부터 15년이 넘도록 똑같은 인상 논리, 또 반대 논리 이런 게 정략의 틀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수신료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인 것은 맞지만 KBS의 보도 수준은 제자리는커녕 오히려 퇴보했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을 시청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지 야당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 최근 몇 년간 정권이 야당 눈치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집요하게 수신료 인상 논리를 개발해 인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은 적어도 당분간은 꼭 묶어두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간파한 공갈통이 원래 발언의 음절들 순서를 이리저리 뒤바꿔서 다음과 같은 에너그램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과 그리고 인상은 수신료 부과, 수신료 인상을 뜻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과 논리 있나? 이런 거 논의한 터여서 대략 금년 국지 반발 못하도록 가짜않게 도 넘은 인상 오또기 고정 십자틀에 묵지요. 아리가또.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 논리 있나 뭐 이런 거를 논의한 터여서 대략 금년에 반발을 못하도록 가짜않게 도 넘은 인상 오또기 고정 십자틀에 묵지요. 그리고 아리가또라는 일본말이 나옵니다. 틈만 나면 수신료를 부과할 논리를 찾는 상황. 인상 오또기. 오또기처럼 끊임없이 수신료 인상을 모색한다는 뜻이고요. 대략 금년에 국지적으로라도 반발하지 못하도록 고정 십자틀에 묶어둔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수신료 인상 시도를 묶어둔다는 말에 아리가또,
고맙다는 일본말로 인사가 나오죠.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과거부터 15년이 넘도록 똑같은 인상 논리 또 반대 논리 이런 게 정략의 틀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과 논리 있나? 이런 거 논의 한터여서 대략 금년 국지 반발 못하도록 가짠게 도 넘은 인상 오또기 고정 식자 틀에 묶지요. 아리가또.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결국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의 노조가 불법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는 노동권과 각종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제기구의 우려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계 전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영국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전교조 법률 지원단이 꾸려졌던데 민변이 도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 그 변호사들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법학 교수들 몇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자마자 첫 번째 대응이 이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었죠? 네. 예,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우선 이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뭐 공정력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대한 이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그 본안 이 처분이 실제로 위법하냐 아니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앞서서 우선 이제 그 가처분을 알고 계시죠, 민사소송에. 예. 그거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제 신속하게 지금 이 통보 처분의 효력이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해서 본안 소송할 때까지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본안 소송이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은 그러니까 민사에서 가처분 신청과 같은 그런 절차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임시적으로 네. 일단 이제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 통보 처분에 효력을 일단 정지시킬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행정행위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전교조 이 지금 사태는 엄청난 지금 여러 해오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 네.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대로 두고 본안 소송을 할 건지 아니면은 행정 집행을 현실화 해놓고 본안 소송으로 따질 건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마 대단히 이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것도.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를 금지하는 통보를 한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이제 그 집회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 재판에 이기더라도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그 경찰의 금지 통보의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놓고 네. 그냥 집회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전교조가 예전처럼 그대로 합법적인 지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결론이 그러니까 이 신청 같은 경우에 네.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제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그 인용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본안 소송을 그 판결할 때 같이 그 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안 소송을 판결할 때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따라서 사실은 이제 이 그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어떤 결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번 사안은 대단히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위의 변동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속하게 한 10월 달이 가기 전에 아니면 한 2주 내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본안소송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그 항고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 본안소송에도 항소, 뭐 상고 이런 절차를 거치듯이 네. 여전히 이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항고, 재항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항고 절차로 들어가면 사실상 대단히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사회 정치적인 그 또는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대내적인 활동이 필요하겠죠. 네. 자, 이 법의 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시는 그 이유들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지금 이제 여러 차례 그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 현행법으로 따지자면 크게 두 가지를 일단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즉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고 난 이후에 예. 이 노동조합의 어떤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우리 노조법에 없습니다. 예. 단순히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설립하고자 할 때 그것이 뭐 이제 서류를 제대로 다 갖추었느냐, 아니면 노동조합에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제 설립하고자 할 때에만 반려 규정을 두고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이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에서 그 실제 이제 설립한 이후에 어떤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가 발견됐을 때 뭐 그 시정 명령을 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반려 이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예. 이 시행령 규정이 사실은 노조법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시행령은 반드시 법률에, 지금 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행령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그 자체가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금 노동부에서는 이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서 노동조합 아니다, 이런 통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교원노조법 2조에서 해직자의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해직자의 또는 실업자의 그 조합원 자격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우리 노조법이 국제 기준에도 반하고 또 우리 헌법에 있는 단결권에서 단결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이건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국제적으로도 보면 그 1996년에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OECD 노조 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이 상당히 노동 탄압이 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 탄압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가입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외무부 서한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기준을 반대시키도록 확약한다. 이런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확약을 가지고 OECD에 가입을 승인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러한 이 조건, 자기가 약속했던 부분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국제적인 약속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98년에 네. 노사정 합의로 이제 그 전교조의 합법화라든가 공무원 노조 결속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노사정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 실업자 관련된 법규와 그 규정이 결국은 이 해고자 관련 규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자라고 할 때는 퇴직을 했던 뭐 해고가 됐던 네. 일단 그 취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실직자의 그 노동조합 가입 자격 인정 부분은 바로 이제 공무원이든 전교조든 또는 일반 회사에서 해직자든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스스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 가입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겠다 합의를 해놓고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그 지금 미이행한 그 상태의 법의 현결 상태죠. 네.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지금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 대단히 이제 적반하장의 이런 형태로 지금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데서 대단히 큰 심각한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 전교조가 1999년에 합법 노조로 인정이 된 뒤에 벌써 14년이 흐르는 동안 네.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된 것이지 그동안은 정부가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2010년도에 예, 그러니까요. 2010년도 이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전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1996년 OECD와의 그 국제적인 약속, 네. 1998년 노사정의 합의 사항, 네. 그리고 또 여기 기반에서 볼 때 현행법 그 해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인데. 네. 예, 이제 와서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근거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삭제된 것입니까? 이제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은 네. 이제 그 1987년 이전에 네. 그 행정관청이 노조를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네. 노조 해산 명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돌아가 보면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라든가 예. 그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때 정화조치인가라는 걸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네. 이럴 때 이제 그 민주노조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엄청나게 내렸죠. 예. 그래서 그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그 이제 이 지속 여부를 자기가 좌우하는 이런 이제 그 권한을 갖게 됐고, 예. 이것은 이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엄청나게 그 훼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성에 따라서 1987년도까지 있던 이 노조 해산 명령 제도를 네. 국회에서 이 노조 해산 명령 제도를 삭제해 버립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듬해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대통령령으로 노조 해산 명령 제도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이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네. 예,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시행령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예. 이것은 국회가 법률로서 더 이상 그러한 그 행정당국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을 네. 대통령령으로 이걸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원천적으로 무효이죠. 예. 네.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뭐 대부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법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법이고 그리고 네. 또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통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네. 뭐 대통령이 일단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든지 제한하든지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우리 헌법 구조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행정부가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마음대로 이제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대통령령으로 만들게 되면 네. 사실상 그 법과 집행이 일치돼 버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면 사실은 원님 재판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권력이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죠. 상권 네. 분립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상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법률에 반드시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예. 네. 50 시절에 그 노조 해산 명령 제도가 남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노조에 대해서 실제로 해산을 시켜버렸고. 네. 근데 지금 정부는 공무원 노조 그 조합원이 10만이 넘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 신고를 바로 이 이유로 해고자 문제로 반려한 상태고. 네. 그리고 또 전교조 6만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도 아예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규모로 볼 때 예. 지금 정부와 50 때랑 이 규정 때문에 노조가 법의 노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 어디가 더 심합니까? 사실 이제 둘 다 보면 다 심각하죠. 네. 우선 이제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대체로 보면 노동조합이 아주 대규모로 존재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상당히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네. 실제로 해산 명령을 내렸었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라든가 또는 지금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는 곳이 여기만 아니라 또 건설노조도 똑같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자주적인 대단히 자주성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당시에 노조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지금 이 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나 그 맥락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권의 어떤 눈에 거슬리거나 또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이러한 건전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해산 명령이나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는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그 통보 처분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노동 탄압국으로서 회개하고 말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996년에 노동 탄압국이기 때문에 승인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OECD 가입을요? 그렇죠. OECD 가입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 탄압국이 아니다, 우리 아니라고 국제 규범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건데 이것을 파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 탄압국으로 스스로 회개해버린 겁니다. 국제 기준은 뭡니까? 국제 기준은 이 해고자나 실업자의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네.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다 권고하고 있거든요. 네. 삭제하라. 그리고 이제 조합원의 그 범위는 자체의 규범으로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지 네. 행정 당국이 또는 국가 권력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의 명확한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OECD 국가 회원국 중에서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달쯤에 우리나라 조사단이 방문한다는데 거기에 OECD도 포함돼서 오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그 국제 단체들이 그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법의 노조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네. 모두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정부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서한도 보내고 막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그 OECD 가입 승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OECD 노조 자문위원회입니다. 예.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겠죠. 또 ILO 같은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노조법상 또는 전교조 교원 노조법이나 이런 데서
실직자나 해고자의 그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몇 차례 권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제단체들이 당연히 그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법의 노조로 바뀌면은 전교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우선 이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노조법 제7조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이제 부당노동 행위를 뭐 그 국가가 하든지 뭐 사용자가 하든지 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뭐 교섭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면 노동위원회에다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 신청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달리 얘기하면 사용자나 국가가 어떠한 부당노동이 하든 또는 교섭을 거부하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박탈되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순간 이제 전임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전임자는 교원노조법에 보면 그 임용권자가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가를 철회해버리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지금 현재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약 80여 명, 뭐 77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분들이 다 업무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전교조의 입장은 지금 이 정부가 취한 이러한 노조 지위 박탈 처분은 그것이 대단히 위헌적이고 국제규범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해하거나 지시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거부할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십 명에 대한 또 징계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이제 벌써 그 학교로 가보면 오히려 이 뭐 불법 단체도 아닌데 마치 불법 단체인 것처럼 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노조 탈퇴 여러 압박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조합비를 사실상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스스로 공제해서 지금 이제 노동조합으로 납부를 해온 상황인데 사실은 공제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비를 내는 것 이걸 이제 그 노동조합 차원에서 받기도 또 절차적으로 어렵게 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그 노조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랬는데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노동조합을 사용해서 하면 이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네. 벌금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이런 설립 반려 처분이 여전히 그 위헌적이고 대단히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네. 뭐 사무실도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 뭐 사무실도 보면 지금 일부가 노동부나 뭐 정부에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또는 이제 예전에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를 합법화할 때 네. 한국노총도 사실은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한국노총 건물을 짓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철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를 반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비워줘야 될 입장이 되겠죠. 예. 자, 말씀대로 그 전교조 전임자 선생님들 문제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복귀를 거부하면 집단 징계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연가투쟁을 벌일 경우에 이것도 징계 대상이 되게 됩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연가투쟁을 하면 이건 당연히 그 본인들이 뭐 그 휴가권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예. 법에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 법원이 근데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을 해서 네. 이걸 이제 집단 행동으로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쟁의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휴가권을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교원노조법에 보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당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했다라고 해서 이 왕왕 처벌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예. 네. 자, 뭐 정부의 그 통보가 있기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정부를 만류하는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어느 이 순간부터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기구 스스로가 대단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인권위가 국가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 인권 침해하지 말라 또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면 그 국가기관의 권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를 정부기구 스스로가 그냥 우리 속칭 말로 개무시해버리는 이건 사실은 국가기구 사이에 제대로 그 제도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건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밀양 사태도 그렇고요, 쌍용차 그 대한문안 집회도 그렇고 인권위가 뭐 활동을 별로 안 한다, 역할을 안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역할을 해도 국가기관에서 무시를 당하고 마는 이런 행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어쨌든 이번 문제가 전교조와 정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노동계 전반과의 일종의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예,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노정 관계를 풀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간간히 이제 이 그 전교조 공무원 노조의 설립 문제를 가지고 잠시 이제 그 노동부와 뭐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들 사이에 협의 절차를 거친 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려시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까지는 노동 관계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 배제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형국을 보면 단순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단히 조직되어 있는 그런 노동조합에 대해서 결국은 그 세력을 거세하려고 하는 또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앞으로 뭐 노정 간에 또는 노사정 간에 어떤 협의와 타협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도 뭐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 기본적으로 노동 3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 자체의 자격도 박탈하는 수준 정도가 돼버리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노동조합 또는 노동을 탄압하는 정부이죠. 노동 탄압국에서 노정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 뭐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임금 문제 같은 것은 뭐 노조뿐만이 아니라 재계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 아니겠어요? 규모도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사회적인 조정 뭐 기대하기 힘들겠군요. 사실은 이 통상임금 문제도 그냥 사법부가 제대로 정립해서 판단하도록 그냥 두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이 단초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임금이 제대로 산정이 돼서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었는데 오히려 기업의 어떤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개입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따라서 이것도 노사정 협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여가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았다고 보고 뭐 특히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떤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정교조 어제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네. 대통령이 아님을 통보한다. 네. 예. 자, 뭐 물론 이번 사안과는 좀 무관하지만 이 대목을 보고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임을 부인한다고 공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든지 다 비판할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국은 단결권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선서한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그 방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책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당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사회 분위기가 하도 뒤숭숭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 다른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 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고발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이미 고발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네. 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건지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노동조합 와해 및 그 고사 추진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전면 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지배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죄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 노동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문제 인력들에 대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뭐 취향이든 뭐 자산이든 뭐 백과사전식의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목적 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사 전략 문건은 그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자료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그룹의 책임자의 어떤 제가 없이는 이러한 그 세미나나 매년 어떤 회의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 그 최고 책임자인 이건희 회장과 그리고 이제 주로 이건희 회장의 어떤 노무 관리 전략을 그대로 수행하는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미래전략실의 최고 책임자, 그 미래전략실장이라고 하는데 네. 최지성. 그리고 이제 그 에버랜드의 노동조합이 설립됐을 때 엄청난 이제 그 방해 공작, 뭐 여러 가지 부당노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의 그 대표이사.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인사기획팀, 문화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로 노무관리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15명 정도를 아마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예. 예. 자, 뭐 당초 이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던 심상정 의원이요. 국회 환노위에 그 이건희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처럼 어느 순간 우리 그 정치권이든 또는 뭐 사정당국이든 마치 이게 그쪽은 치외법권인 양 그렇게 인식하고 처리를 해주는 관행이 또는 뭐 그런 식의 묵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정인 출석 문제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새누리당에서 아예 삼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정인을 채택하지 말 것을 마치 당론처럼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더 이상 정부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포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회 환노위는 야당이 유일하게 다수인 상임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합의를 해줬다는 것인데요. 이제 표결로 가자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요청이었고. 네. 네. 지금 각종 노동 현황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태도, 역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 노조 이 문건이 갖고 있는 내부의 어떤 인권 침해성 또는 헌법 파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표결 처리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사실은 민주당도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법의 원칙, 법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당론 비슷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환노위 상임위원장이 누굽니까?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죠. 네. 신계륜 의원인가요? 네, 신계륜 의원 맞습니다. 예, 간사는 누굽니까? 야당 간사. 간사는 홍영표 국회의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삼성 SDI의 전 인사차장인 최모 씨를 아시는지요?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가 지금 시위를 하면서 하는 주장이 뭐죠? 저도 이제 직접 만나보거나 이 건 때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네.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회사가 자기를 사주해서 도청하고 미행하고 불법 로비 이런 것들을 자행하도록 했다. 네. 그래서 삼성과 나를 고발하시오라고 이제 현수막을 차에 두르고 네. 1인 시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주장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불법 로비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사실 삼성 문건에 따르면 이것이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 등등에 대한 로비나 매수 없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네.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이제 이거를 검찰이나 노동부에서 파헤쳐야 될 문제거든요. 네. 이걸 이제 신생 이마트 할 때 보면 대관 작업을 해서 네. 주로 이제 관공서나 이제 어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유착 관계의 자료들이 드러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삼성은 다를 거냐라고 문건에도 보니까 검경 노동부하고 협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삼성이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공서나 공무원들하고 상당한 유착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예. 그 문건에도 보면 그러한 표기가 나와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 최모라고 하는 전 인사차장. 네. 이 사람은 지역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에. 네. 이 지역협의회가 크게 보면 지역 단위로 한 5군데를 나눠가지고 이제 지역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노무 관리를 전담하면서 미행, 불법 사찰, 또 관공서에 대한 대외 로비 이런 것들을 전담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모 씨라고 하는 이 분도 불법 로비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불법 로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히 노무 관리와 관련된 부서 네. 또는 그러한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거래 관계가 자기가 그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그걸 회사가 시켜서 삼성이 시켜서 자기가 이러한 불법 로비라든가 이런 거래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언론에는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
우리 변호사님하고 인터뷰가 이 뉴스바 시작하고 아마 가장 긴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였습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번 주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